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재정위기 사례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의 정부 실패 내지 국가 실패에 이어서 5번째 주요국의 재정위기 내지 정부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방송한 국가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인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의 정부 실패 사례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인 이른바 픽스 국가들, PIIGS 국가들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인데 국가마다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특히 아일랜드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서 현재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국가위기 극복 사례도 유튜브로 방송했으니 들어보길 바랍니다.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농업, 관광산업, 건설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유럽연합 내에서 5번째 규모의 경제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소위 빅5라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팬데믹 전염병으로 번진 코비드19로 인해서 스페인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즉 2020년 7월 14일 오전 10시 현재 코비드19 전 세계 확진자는 1323만 5572명이고 사망자는 57만 5481명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의 확진자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브라질, 인도, 러시아, 페루, 칠레, 멕시코, 스페인 순으로 많습니다. 사망자 수 순으로 보면 미국과 브라질, 영국, 멕시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순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사망자 수로 보면 이탈리아와 프랑스 다음으로 높습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스페인의 거의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스페인의 효자 산업인 관광업은 사실상 마비되었고 독일에 이어서 유럽에서 2번째로 자동차 생산량이 많은 스페인의 자동차 공장들은 대부분 임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일감이 줄어든 여러 산업의 제조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정식 국호는 에스파냐 왕국이고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스페인 헌법에서는 국명을 에스파냐로 포기하고 있으며 외교 관계 등에서 사용하는 정식 국명은 에스파냐 왕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스페인은 영어식 국명입니다. 스페인의 영토는 이베리아 반도에 걸쳐져 있으며 아프리카에 위치한 카나리아 제도와 대서양에 위치한 발레아레스 제도 역시 스페인 영토입니다. 스페인은 세우타, 멜리아와 같이 아프리카의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와 유일하게 육지상 국경이 있는 나라입니다. 스페인 본토는 동쪽과 남쪽이 지중해에 접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영국의 지브롤터만이 육지 국경입니다. 북쪽의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쪽 바다는 비스케이만입니다.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서쪽 바다는 대서양입니다. 스페인의 면적은 50만 5,990제곱킬로미터로 서유럽과 유럽연합에서는 영토가 2번째로 넓으며 유럽 국가 전체로서는 4번째로 영토가 넓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에 비해서는 5배가 더 넓습니다. 인구는 최근 약 4,700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적고 유럽 전체에서 9번째로 많습니다.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다른 주요 도시로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비야, 빌바오, 말라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진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대 시기에 스페인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 되었고 많은 문화적 언어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어 사용자는 약 5억 7천만 명에 달하며 스페인어는 중국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국어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문화의 황금 시기에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등장했고 이 시기에 돈키호테가 출판되었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또한 G20의 공식적인 회원국은 아니지만 스페인은 G20 회담에서 영구 초청국의 지위를 확보해서 사실상 G20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은 20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프란시스코 프랑코 독재 정권 아래에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에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이후 스페인은 고도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으며 1986년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16세기와 17세기 대부분에 걸쳐 세계의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렸으며 식민지 무역으로 쌓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 함스부르크 왕조 때에 이르러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이탈리아 전쟁, 오스만 함스부르크 전쟁, 영국과 스페인 간 전쟁 등으로 여러 고비를 겪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스페인은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오늘날 미국의 남서부 지방에서부터 필리핀, 마리아나 제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1580년부터는 지금의 포르투갈 영토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는 물론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전체 온 일부 영토를 정복하고 스페인의 영향력이 북부 아프리카까지 미치게 됩니다. 스페인 제국은 이때부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어서 스페인이 움직이면 전 세계가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넘어 바닷길이 열리면서 유럽의 제국주의가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식민지 사람들에게 로마 카톨릭을 지나치게 강요했으며 더구나 무적 함대가 1580년대 말 영국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 후 여러가지 전쟁으로 세태기와 회복기를 반복하다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스페인은 과거 건실한 재정을 유지해 왔으나 2008년 이후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 문제가 표면화되어 2012년 6월에는 은행 부문에 대한 최대 1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EU에 신청했습니다. 스페인의 재정 적자 심화는 유로 지역 가입 후 낮은 금리와 지속적인 외자 유입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던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이에 따른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화와 은행 부문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기인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및 중앙정부의 통제력 미약으로 비롯된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화도 스페인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페인은 1986년에 포르투갈과 함께 EU에 가입했습니다. 스페인의 재정위기 주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과거에는 건실한 재정을 유지해 왔으나 취약한 경제구조 하에서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의 급격한 부실로 은행 부문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민 인구의 증가와 무역 수지의 적자, 중앙정부의 미흡한 통제 등으로 비롯된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화도 중앙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에 4가지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정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재정위기 요인은 첫째, 유로 가입 및 부동산 버블 형성을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은 1986년 유로지역 가입 이후에 낮은 금리와 지속적인 외자 유입을 배경으로 토지 및 주택 관련 투기가 가열되면서 주택가격이 유로지역 평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여 주택 버블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2000년에서 2008년 중 주택가격은 약 2.5배 급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4년 만에 주택가격은 약 23% 하락했으며 건설업도 그 당시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경기 부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20%까지 높아지고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도 부실화되었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부동산 시장 버블이 꺼지면서 지방정부 부채, 저축은행 부실이 불거져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당했습니다. 2012년에는 결국 EU의 구제금융을 받을 지경이어서 당시 6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스페인 국가신용 등급을 중상위 등급 A3에서 한 번에 3단계나 내려가서 중위 등급인 BAA3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스페인이 구제금융관리체제를 끝내면서 경제가 좋아졌나 했더니 이번에는 정치적 혼란이 닥쳤습니다. 2014년부터 집권당이던 보수계열 국민당 부패 스캔들이 전국을 휩쓸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스페인 경제에서 5분의 1을 차지하는 카탈루나 지역이 분리독립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전국이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은 2004년 수준과 비슷하나 버블 이전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현재 주택가격이 버블 이전 수준인 1990년대 후반으로 하락한 아일랜드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주택가격 조정이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조정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스페인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스페인은 EU에 가입해서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무역 수지 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와 무역 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2007년 GDP 성장률은 3.6%였는데 2008년에 0.8%로 급감했으며 2009년은 마이너스 3.6%로 마이너스로 반전했습니다. 한편 2007년 8%였던 실업률은 2008년 11%, 다시 2009년 18%로 상승했으며 현재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스페인은 199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던 2007년 상반기까지 유럽 평균을 1 내지 1.5%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었는데 이후 크게 감소했습니다. 스페인은 1996년 대략 4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0년 4,7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높은 인구 성장률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1950년대 60년대 스페인 국민들이 라틴 아메리카와 서유럽으로 대규모 이민을 떠났던 현상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96년 이후 스페인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수는 500만 명을 상회했는데 이에 따라 1996년 2% 수준이었던 외국인 인구 비중은 2009년 12%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모로코를 위주로 한 북아프리카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 루마니아를 위주한 동유럽의 거주민들이 상호 가장 선호하는 이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와 병행해서 대규모 고용도 창출되었습니다. 1996년에 1,300만 명이었던 스페인의 고용자 수는 2007년 2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동안의 고용자 수 증가는 부분적으로 1970년대 탄생한 후기 베이비 부머들과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등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고용자 수의 증가는 이민자를 흡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스페인의 고용 창출이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실업률은 1993년에 25%에서 2007년에는 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성장 사이클은 건설업과 부동산의 호황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으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한 인구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주요한 경제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점이었던 2006년 스페인은 단독으로
59만 7,632호의 신규 주택을 완공했는데 이는 1996년 유럽연합 전체의 신규 주택 완공수 19만 4,871호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건설 노동자는 스페인 고용의 13%를, 건설업은 GDP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과 부동산의 호황은 다시 주택 가격의 거품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즉 스페인 국민들은 부동산의 호황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미래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차입을 통해서라도 자가주택과 제2, 제3의 주택을 구입하며 전형적인 버블 형성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의 과정은 스페인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었던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적자와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무역수지의 적자를 관광업을 통해서 보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관광업은 2006년 GDP의 11%와 고용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호황과 동반한 국내 수요의 증가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1996년 GDP의 2.6% 수준에서 2007년 8.7%로 확대시켰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국민들의 해외여행 확대와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 액수의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마저도 2007년에는 GDP의 10%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스페인이 자국 내 부동산 버블로 증가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려면 결국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내 경제가 외부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시켰습니다. 스페인의 순금융부채 비율은 1997년 GDP의 24% 수준에서 2007년 78%로 증가했는데 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 바로 은행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동기간 동안 스페인의 은행들은 각종 금융수단을 동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부동산 붐에 발맞추어 자금 수요가 증가했던 스페인 민간 부문으로 공급하는 채널 역할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점차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셋째, 은행 부문의 부실화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부문의 부실화는 부동산 버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03년 말 4,309억 유로에서 2008년 말 1조 645억 유로로 5년 만에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995년에서 1996년 10 내지 12%, 유로지역 가입 후인 2004년에서 2005년에는 3.5%까지 낮아져서 부동산 버블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ECB 즉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 내지 4%대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저축은행 카자스는 1980년대 영업지역 제한 완화와 더불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부동산 호황을 배경으로 대출을 확대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저축은행은 공식적인 소유주가 없는 민간재단으로 조직된 금융기관이로 일반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개인 및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이익의 환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2009년 6월 990억 유로 규모의 은행 구조조정기금 FROB를 조성하여 은행 부문에 대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인수와 합병, 퇴출 등을 통해서 2010년 6월 45개에서 2012년 3월 11개로 감축했고 우선주 매입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지원했습니다.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은행 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2012년 2월 및 5월 정상 부동산 대출에도 일반 충당금을 추가 적립케 하는 등 자산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불안은 지속되었는데, 특히 부실저축은행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스페인 3위의 은행인 BFA 뱅키아의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6월 9일 스페인 정부는 은행 부분의 자본 확충 지원을 위한 구제금융 자금을 EU에 신청을 했습니다. 구제금융 규모는 스페인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여유분을 더해서 최대 1,000억 유로로 은행 부분에 한정하여 지원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화를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줄고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사회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은 크게 확대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이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실물경제 침체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방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와 보건교육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1990년대 지방선거의 공약 경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이미 지출을 확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공항, 철도 등 지자체 SOC 사업의 무분별한 시행도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무계획적인 국가 권력의 분권화로 지방정부 기능이 확대되었던 점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를 기초로 국가를 재조직하여 지리적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78년 헌법을 개정하여 17개 지방정부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지출에 대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 49.4%는 중앙정부 20.8%의 2배를 상회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은 2008년 2.2%에서 2011년 5.5%로 높아졌으며 부채 비율도 2008년 9.6%에서 2012년 3월에는 16.9%로 상승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느슨한 통제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대부분 중앙정부로 전가되었습니다. 지방정부 수입 중에서 중앙정부 교부금 비율은 2008년 말 25.5%에서 2011년 말 48.7%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채무상환 불이행 시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동요구에 응하거나 지방정부 대신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 7월 초에 180억 유로 규모의 긴급유동성기금 FLA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17개 지방정부의 채무상환선을 지역별 총생산 기준으로 2012년 15.1%, 2013년 16%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자치를 통제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재정긴축계획이 실행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카탈루나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분리 독립 움직임까지 표면화되었습니다. 스페인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처럼 처음부터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양호한 경제성장과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세입이 확대되고 국가 채무 비율이 하락하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했습니다. 2007년 스페인의 국가 채무 비율은 36.3%로 독일의 65.2%나
프랑스의 64.2%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재정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2011년 67.3%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2010년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지방정부 부채와 저축은행 부실이 불거져서 재정위기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습니다. 2012년에는 결국 EU의 구제금융을 받을 지경이어서 당시 6월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스페인 국가 신용 등급을 중상위 등급인 A3에서 한 번에 3단계나 내려 중위 등급인 BAA3로 매기기도 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스페인이 구제금융관리체제를 끝내면서 경제가 좋아졌나 했더니 이번에는 정치적 혼란이 닥쳤습니다. 2014년부터 집권당이던 보수계열 국민당의 부패 스캔들이 전국을 휩쓸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스페인 경제에서 5분의 1을 차지하는 카탈루나 지역이 분리 독립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전국이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2015년 이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된 구조개혁과 제조업 및 관광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페인 경제가 2015년을 전후해서 꾸준히 나아진 성적을 낸 배경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1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대표되는 유럽중앙은행 즉 ECB의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3대 부분인 금융과 노동개혁, 공공재정 구조개혁입니다. 2010년 재정위기 당시 집권당은 노동사회당이었습니다. 진보 성향 정당이었지만 노동개혁, 즉 해고요건 완화와 단기근로자 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긴축정책도 도입했습니다. 지방정부마다 너도나도 공항, 신도시 개발을 하는 동안 부실대출 등으로 덩달아 약해진 저축은행을 통폐합했습니다. 전국 총파업에 이어서 2011년 5월 마드리드에서 이른바 반긴축 시위인 M15 운동이 확산된 가운데 호세 사파테로 총리가 9월 의회를 해산해서 조기 총선을 할 정도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후 2011년 11월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인 국민당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면서 구조개혁이 계속되었습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2012년 노동개혁을 더 밀어붙였습니다. 기업이 9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거나 미래 재정 위기가 예상될 때도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을 물가에 연동해 올려주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50인 이상 대량 해고된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게 했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20시간 직무 관련 교육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가 유급 휴가를 주게 했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2014년에는 소득세도 내렸습니다. 집집마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업이 투자,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도 노려서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스페인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른다면 2016년 스페인 내 자동차 289만 대 생산량이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다임러, 미국의 포드, 프랑스의 르노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스페인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스페인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경제 GDP 수준에서 10%를 오가는 주요 산업입니다. 스페인 경제 회복은 또 관광업의 힘도 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을 즐기세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섰는데, UBS 투자은행 등 글로벌
금융시장 추정에 따른다면 관광업은 스페인 경제에서 11 내지 1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당장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2018년 1월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 관광기구 회의에서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수 기준으로 스페인은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고 관광객이 8,200만 명으로 관광대국 2위가 되었습니다. 관광대국 1위는 프랑스로 8,900만 명 정도였습니다. 무디스는 2018년 4월 성장 전망과 금융 분야가 개선됐다면서 스페인 국가신용 등급을 BAA2에서 BAA1로 상향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은행구조 조정 성과를 들어서 2014년 3월 BAA3에서 BAA2로 상향한 지 4년 만입니다. 여전히 스페인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관광업과 제조업이 경제를 끌어당길 것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요즘 국제 무대에서는 2019년 5월 유럽의 선거 이후 스페인이 EU 주도 세력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노동사회당 PSOE는 2019년 4월 스페인 총선에 이어서 5월 유럽의회 스페인 지방선거에서도 전부 승리를 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유럽 통합을 강조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두 나라는 독일과 달리 EU 차원의 실업기금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EU 녹색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독일이 EU 집행위원장으로 밀고 있는 만프레드 베버 후보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집행위는 EU 행정부 기능을 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또 EU는 재정정책 준칙인 안정성장협약 SGP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1년 유로존을 강타한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은 엄격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 사태로 경제위기를 맞이하자 EU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준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무제한 돈 풀기를 허용한 것입니다. 코비드19 피해가 컸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코비드19에 따른 재정위기의 영향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큰 스페인과 이탈리아 경제에서 재정위기가 불거지면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 경제권인 유로존은 주요국 은행 간 상호 익스포저 즉 대출 보정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부실이 연쇄 부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유로존의 연쇄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EU 공동의 자금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2011년 남유럽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 EU는 5천억 유로 상당의 유로 안정화 기금 즉 ESM을 마련해 그리스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유로존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습니다. IMF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른다면 스페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8년 2.4%, 2019년은 2.0%이고 금년 즉 2020년에는 마이너스 12.8%, 2021년은 플러스 6.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IMF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서 2019년 스페인의 소비자 물가는 0.7%이고 2020년은 마이너스 0.3%로 전망을 했고
경상수지는 2019년 플러스 2.0%이고 2020년에는 2.2%로 전망했습니다. 실업률은 2019년 14.1%, 2020년 20.8%로 전망했습니다. 스페인의 재정수지는 2018년 마이너스 2.5%, 2019년 마이너스 2.8%이고 2020년은 마이너스 13.9%, 2021년 마이너스 8.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총 정부 부채는 2018년 97.6%, 2019년 95.5%이고 2020년 123.8%, 2021년 124.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업률과 정부 부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스페인 중앙은행 즉 BDE는 2020년 6월 8일 수정 중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른다면 스페인은 빠른 회복과 점진적 회복, 위기 발생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금년 즉 2020년 최소 마이너스 9.0%에서 최대 마이너스 15.1%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엄격한 봉쇄 조치와 관광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지닌 경제 구조로 주요 EU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고 유로존 평균 대비 3%포인트 이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실업 문제가 심각해서 2020년 18%에서 23.6%를 기록한 뒤에 2021년 최대 24.7%까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용등급평가기관인 피치사는 2020년 6월 12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금융권의 대응력이 우수하며 대외 경쟁력도 확보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스페인의 경제는 다변화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과 인적 자원 지수 등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외 부채 위험이 상승했지만 초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 비용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EU의 대규모 유럽 재건 계획 등이 각국의 공공재정 악화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5번째로 스페인의 재정위기 사례를 보았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재정위기를 정리했는데 위의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원인 내지 결과로 작용하여 재정위기를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페인 재정위기의 뿌리는 부동산 거품과 이를 지탱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배 이상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2008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무더기 금융부실로 발생을 했고 이를 국가 돈으로 지원한 게 재정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저축은행 부실과 가계발 금융위기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페인의 오늘은 우리나라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스페인도 재정위기를 극복하여 16세기 내지 17세기 스페인 대제국의 영광을 되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